안녕하세요. 빡세게 산행을 하고 나서 육식은 특히 해롭다는 점과 산행 후 뭘 먹을 것인지 이걸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 말미에 이 직전 영상에서 그 배터리 관련 그 영상 올렸는데 그 댓글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행, 특히 장거리 종주 산행, 이거는 오랜 시간 매우 격렬하게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 과정에서 신체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 변화를 주목을 한번 했었습니다. 첫 번째,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되죠. 그리고 그 기존 근육 세포는 더 튼튼해지고 새로운 근육 세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산행 과정에서 소진되는 것은 포도당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체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중성지방이 지방 분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소진이 될 겁니다. 단백질이 이 과정에서 소진되는 건 아닙니다. 단백질은 에너지원이 아니죠. 그래서 부족해진 포도당을 적절하게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곡류를 섭취하는 것이죠. 인체가 필요한 지방과 단백질은 포도당을 원료로 스스로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점, 그 다음에 기존의 근육세포 더 튼튼해지고 새로운 근육세포가 생긴다. 이 두 가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산행 중 또는 산행은 운동, 격렬한 운동의 한 예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한다면은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특히 산행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면 체중과 배낭 무게를 합한 총 질량을 M이라 하고 평균 이동 속도를 V라 하면은 2분의 1 MV 제곱에 상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매 순간 소비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옵니까? 인체에 비축된 화학 에너지가 전환되어야 합니다. 예? 인체에 비축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죠. 변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 아닙니까? 세상은 저절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과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인체는 석유나 우라늄을 태우거나 건전지 갈아 끼워서 에너지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된 에너지원, 1차적 에너지원은 포도당이라는 것이죠. 포도당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ATP라는 에너지 단위가 발생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물은 포도당을 만들지 못하고 오로지 식물이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것을 음식으로 섭취하여 포도당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는 이 포도당을 혈액 속에는 글루코스, 그래서 그 농도가 혈당이라는 거 아닙니까? 간과 근육에는 글리코겐의 형태로 보관을 하고요. 그래도 남는 포도당은 중성지방으로 전환해서 우리 몸속 곳곳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육이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 속의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혈액 속의 글루코스도 근육으로 계속 그 에너지원으로 공급을 해주고요. 에너지원이라는 게 바로 힘을 쓸 수 있는 연료 아닙니까? 그래서 운동이 계속되면은 간 속의 글리코겐도 분해돼서 혈액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가 필요한 근육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계속되어 가면은 간, 근육, 혈액에 저장되었던 포도당이 계속 소비 고갈되니까 적절한 시기에 음식을 통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물론 보충적으로 그 중성지방이 지방산과 그리세롤로 분해되어서 이게 바로 그 지방 분해 아닙니까? 그 지방산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이 뱃살이 빠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까지나 주된 에너지원은 포도당입니다. 단백질은 원칙적으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굶어 죽기 직전에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굶어 죽기 전에 자기 살이라도 태워서 잠시 더 버텨본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태운다는 것은 산소와 결합해서 에너지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운동하면은 근육세포는 더 튼튼해지고요. 새로운 근육세포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근육세포가 생기기 위해서는 세포의 구성 물질인 단백질, 지방 이런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각종 생리활성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한 바로 그 신체에 필요한 그 단백질, 그 지방이라는 것은 신체 스스로 합성하여서 쓱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지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단백질은 먹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얻는 것은 그 단백질과 지방으로 합성되는 원재료인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세롤 이런 게 이제 흡수되는 것인데, 따라서 그 단백질을 씹어 먹고 기름을 마셨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근육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체가 자신에게 필요한 단백질, 지방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원재료가 포도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는 포도당을 원료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꼭 필요한 그 단백질과 지방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런 겁니다. 이때 아미노산 종류가 한 20개 된다고 이제 하잖아요. 불과 성인 기준으로 8개만이 인체가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데 이걸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고요. 또 지방에도 필수 지방산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고기를 먹을 수도 있지만 꼭 먹어야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물성 음식, 좋은 곡류, 야채, 견과류 이런 걸 과일 이런 걸 먹으면 이런 데 충분히 다 들어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육식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인데 그 선택의 결과에는 해로운 어떤 그 위험성 이런 게 뒤따른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런 아주 격렬한 산행, 장거리 종주 산행 이후에는 양질의 공유라는 것은 백미보다는 현미가 낫다는 것입니다. 네. 또 신선한 채소, 과일 이런 게 최고의 음식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과 근육 속에 고갈된 글리코겐을 보충을 해주고 새로 생기는 그런 근육세포 합성에 필요한 포도당도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음식들이 제공하는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은 식물성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무기물과 비타민 등 생리 활성 물질들이 이런 좋은 곡류, 신선한 채소나 과일 이런 데 풍부하죠. 그래서 산행 후 육식이 해롭다. 왜 그런지 이걸 한번 정리를 간결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빡시게 산행을 하고 나서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오리고기, 생선회 이렇게 육류로만 배를 가득 채우고 또 과음까지 술까지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로 필요한 포도당은 제대로 보충이 되지 못하고요. 육식의 유해성에만 그대로 노출이 된다 이런 겁니다. 우선 위 고기들 속에는요. 각종 성장 촉진제 이게 바로 호르몬제죠. 그 다음에 항생제 그 다음에 각종 환경 오염물질 이런 걸로 범벅이 된 그런 더러운 기름덩어리라는 겁니다. 이게 고기라는 게. 그러니까 고기에는 단백질보다는 아마 기름 성분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건, 돼지건, 닭이건, 오리건 다 밀집해서 공장식으로 키우기 때문에 다 운동 부족에 걸려갖고 고기 대부분이 비계덩어리라는 거죠. 기름덩어리라는 겁니다. 고기의 근육 속에도 글리코겐은 소량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으로 운동 과정에서 소진된 신체의 포도당을 다 보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고기만 먹는다는 것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많아서 마치 몸속에 독성 쓰레기 투입하는 것과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격렬한 운동 과정에서 간과 신장도 쉬지 않고 자기 일을 했을 텐데 이제부터는 또 단백질 쓰레기 배출하느라고 혹사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단백질 쓰레기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전 영상에서 단백질 과잉 섭취 문제점이라는 이 영상을 올린 바가 있는데 WHO 세계보건기구 권고는 건장한 백인 중년 남성의 하루 필요한 단백질 양이 20g인데 실제로 대개 한 160g을 하루에 먹는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즉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보다 더 많이 먹은 단백질은
남는 단백질은 몸에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갖다 버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단백질 쓰레기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갖다 버려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고기는 동물성 지방 덩어리입니다. 기름을 제거를 하든 말든 정도의 차이일 뿐이겠죠. 동물성 기름을 들이마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이마신 기름은요, 한 방울도 낭비되지를 않고 고스란히 몸속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 원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영상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거는 정말 많이 고민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한 5년 이상 이렇게 실천하면서 또 나름대로 검증한 경험적으로 검증된 그런 내용들이라고 유용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영상 직전에 올렸던 배터리 관련 영상 댓글 몇 개가 이제 있었는데 제가 수소 발전이나 수소 전기차 이런 여러 영상에서 관련되는 점들 저는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배터리 관련해 갖고는 직접 관련된 논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청약한 것들인데 댓글들이 있어서 부득이 좀 보충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령 수력 발전은요, 높은 곳에 물이 가진 위치 에너지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릴 때 갖는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조력 발전은 뭡니까? 바닷물의 조석 감만 운동, 거기에 따른 바닷물의 운동 에너지로 발전기 돌려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운동 에너지, 바닷물의 운동 에너지를 1차 에너지라고 이름 붙인다면은 전기 에너지는 이 1차 에너지로부터 변환된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 전기 에너지는 본질이 이 변환된 에너지입니다. 2차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1차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수력, 조력, 지열 발전도 있고요. 원자력도 있고요. 핵융합 발전도 가능하죠. 태양열 발전도 있고요. 태양광 발전도 있고요. 풍력 발전도 있습니다. 화력 발전에도 화력 발전 본질적 공통적인 것은 석탄을 태우는 것, 즉 탄소를 태우는 것인데 탄소가 있는 원래 물질 종류에 따라 석탄을 태울 수도 있고 가스를 태울 수도 있고요. 중류를 태울 수도 있고요. 경유를 태울 수도 있고요. 물론 비싸서 그렇지 휘발유도 태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우 많다는 겁니다. 계속 나올 수도 있겠죠. 물을 물레방으로 직접 사용할지 전기로 변환하고 나서 모터를 돌려서 방아를 찧을지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리고 같은 화력 발전이라도 석탄인가 중류인가 천연가스인가에 따라서 원가도 다 다르고요. 배출되는 탄소의 양도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석탄을 태워서 만든 전기로 배터리 충전해서 전기차 굴린다면은 탄소 배출 저감 효과는 반감된 거나 거의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지에다가 원자력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바다나 사막에서 태양 에너지나 바람이나 아니면 파도의 힘, 조력 이런 걸 전기로 바꾸는 경우에는 이 전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그런 최근에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이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자,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